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이제 저희의 잘못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번 장의 끝은요. 인천과 의정부가 오르면 끝이라고 봐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인천 앞바다까지 가면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난 장의 경험 때문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저는 물론 이제 시장이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흘러왔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속의 기본 원리는 갯벌리기와 갯매우기라고 하는 그 기본 원리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중심부와 외곽부 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의 중심부와 외곽 지역, 그 다음에 바로 끝에 있는 인천의 중심부와 외곽 지역이 움직이게 된다. 이런 흐름은 변함이 없었고 지금 드디어 그래서 인천까지 온 거죠. 근데 지난장 같은 경우는 인천까지 오고 끝난 게 맞아요. 그리고 인천장이 불붙었고 인천의 빌라 정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썩비리 난리가 났던 상황을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돼. 이 시장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아. 불안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각인 효과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인천이 지금 불붙고 있으니까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나는 저 나름대로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인천이 끝이기 때문에 인천까지 오고 끝난다가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인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는 막연한 편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지난장에 끝났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6년도 후반부부터 금리 인상이 왔고 미분양이 늘었고 수요가 줄었어요. 그리고 해외적으로도 보면 뭐 서브프라임 같은 사태가 나타나고 금융시장이 불안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뭐 미분양도 늘어가고 그냥 부동산만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니까 되게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때 갈 수밖에 없었던 지역 중에 하나인 인천 가서 불을 붙여놨다가 이쪽에서 빵 하고 터지는 상황이 같이 맞물리면서 무너지니까 인천에서 흔히 말하는 끝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인천에 갔으니까 끝이라고 판단하는 그 세부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의 흐름을 봐야 되지. 인천 갔으니까 끝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표현했던 말 속에 예전 장에 비해서 더 강하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하락의 신호라고 말하는 그런 신호들이 잘 안 보인다. 그럼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인천 갔어요. 신호가 안 보이는 상태에 인천 갔는데 이 신호는 살아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인천 갔으니까 아우 부동산 사이클이란 놈이 자 이제 인천 갔으니까 끝내 이런 거는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까? 오히려 지금 갈 수 있는 요인이 두 가지가 나타날 것 같아요. 만약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첫 번째가 저도 이제 사람들의 심리로 생각한다고 자꾸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첫 번째 내 나와바리라고 하는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서울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서울이 오르고 경기도가 오르고 인천이 올랐잖아요. 근데 인천이 그동안 벌어져 있던 갭이 붙으면 이쪽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심리가 나타날 것 같아요. 올라오고 올라가게 되면은 근데 지금 시장의 신호가 여전히 강하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갯벌리기가 갯매우기가 되고 인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옛날 상황에 인천에서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끝났던 상황 자체에 각종 신호들과 지금 신호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다시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의 일부 지역들이 다시 올라가는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가는 이유가 투자하고 싶어서잖아요. 돈이 없어서. 자 그러면 인천까지 왔으면 이분들이 돈은 많이 올랐으니까 갈 데가 어디 있을까? 다시 아래쪽으로 갈 거다. 지방. 왜?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천에 투자할 데가 되게 많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서울 올랐고 경기도 올랐고 인천 올랐고 더 이상 볼 데는 없어 라고 하지만 저 밑에서 우리 지방도 있어요 라고 손을 들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가지 말라라고 이건 일반적인 흐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흔들고 있는데 딱 보면 그러면 분석을 하시게 되겠죠. 사람들 심리가. 그러면 지방광역시께 보면 그동안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똑같아요. 인천이 지금 불붙는 가장 이유 중에 서울, 경기, 인천이기 때문에 불붙는다 외에 하나가 더 있어요. 똑같은 광역시인데 인천이 현저하게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으로 안 가고 부산으로 가고 대구로 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다시 똑같이 조정지역이 지정되니까 그러면 똑같은 조정지역 하에서 제일 싼 곳이 어디냐? 인천이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건데 이게 똑같은 상황이 되고 다시 인천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 또 누군가는 인천이 이 정도 됐는데 왜냐면 지난번에 뭐 부산의 움직임, 대구의 움직임, 기타 움직임 봤잖아. 이쪽 지역에 움직임을 찾아서 들어가거나 또는 여기를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비조정 지역이 또 그 옆에서 코올리게 어린애들이 막 손 흔들고 있는 도중이잖아요. 낙동강 전선으로. 네,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있는 동네에서 구미가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경산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 옆에 안동과 김천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대로 흘러갈 수 있는 결국 그 시장의 추세와 흐름은 그 물과 같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인천으로 간다라고 해서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짐 싸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시장의 하락이란 포인트는 지표로 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분명히 지방권에 상대적으로 인천이 많이 오르고 나면 지방권의 광역시급과 그중에서도 이왕이면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이거나 또는 중소도시급 중에서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아까 군산같이 많이 오르지 못하고 밑에서 계속 바닥을 치고 있었던 곳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한번 또다시 서울과 지방의 순환매가 나타나겠죠. 그러다가 뭐 또 다른 어떤 신호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수요가 급격히 달라지게 됐을 때는 하락장이 오겠지만 그래서 저는 인천이 문제다? 끝이다?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인천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분이 저도 어저께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동두천이 1위예요. 동두천이 1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동두천 되게 핫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또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 게 그 아까 꼬니 아빠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네. 포천과 연천은요? 라고 좀 더 다른 질문이었지만 제가 그냥 표현을 쉽게 하자면 포천과 연천은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근본적인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해야 되겠고 아직 떨어질 기미는 안 보이고 시장은 분위기는 되게 좋고 근데 인천 갔으니까 자 이제 쉬어 라고 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갈 때는 지금 현재 꼬마 시장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노리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경기도 최남단 지역에서 지금 집값이 많이 안 오른 곳일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거든요. 거기도. 네. 이런 심리.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경기도의 최남단을 보게 되면 또다시 바로 밑에가 충남인데 충남도 보겠죠. 지방장을 계속 보면서 순환매장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천이 움직였기 때문에 끝날 준비를 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표를 봐가면서 인천이 움직였으니까 다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상대적으로 괜찮은 인프라 지역에 덜 오른 것. 왜? 상대 비교니까 항상. 이쪽에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 여부와 그다음에 지방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의 모습과 유사한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그냥 공식처럼 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 4년 동안도 지금 이렇게 돌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렇죠. 돌았죠. 그런데 이게 무한 루프를 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신호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 하나씩 빨간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게 끝나는 순서가 어느 정도 있나요? 그냥 일단 입지가 안 좋은 곳이죠. 첫 번째가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온 곳.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온 곳은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거기에서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단기 투자 성향이란 말이죠. 근데 뭔가 신호가 나타났다, 뭐가 분위기가 안 좋다,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어느 것을 버리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땐 당연히 버릴 건 뻔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방장 중소도시의 하락장 상황에서의 그 진폭이 심했다. 이 부분이 아마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겠죠. 실수요는 거기는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되게 조심하시고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자꾸 여러 개를 들어가는 게 어차피 서울 못 사니까 글로 들어가는 건데 그 위험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호가 나타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하면은 지방 중소도시는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 오죠. 수도권의 변두리는 인천? 근데 이게 썩어도 준치라고 서울 수도권 주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 서울로 진입하기 굉장히 괜찮은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난 몇 년간의, 한 20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인천은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물론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 인천은 그래도 광역시잖아요. 경기도 외곽의 완전 중소도시들을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동 분양 같은 거 하다가 최근에 분양하는 동네가 있을 거예요. 경기도 외곽 지역에. 근데 진안장에도 그랬다는 거죠. 진안장이 2006년, 2007년, 2008년 때 다 그 지역에서 분양들이 많았어요. 그런 지역들이 요즘에 여기서 분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많이 오르긴 해요.
근데 걔네들이 굉장히 많이 바닥을 치죠, 그때. 이런 식으로 외곽 쪽에 있는 쪽이. 저도 그래서 그 당시장에는 그 동네를 가서 한번 보기도 했었어요. 왜? 분양권 전매 가능하고. 그러니까 자꾸 투자를 돌아다니보니까 그런 데를 찾잖아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외곽이라는 사실을 그때 내가 깜빡했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번 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경기도 외곽 지역에 그동안 수요가 없었던 지역에 지금 아마 은근히 분양 물량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2006, 7, 8년 그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지역들은 조금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하여튼 입지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락장 부분 고민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하락장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해지를 해야 할까요? 주식이라면 선물 매도나 풋 옵션 매수, 인버스 같은 게 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해지일까요? 주식은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단기적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부동산은 일단 금액대가 무겁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타나진 않은데 저도 비슷하게 물타기를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 가끔 말씀을 드려왔지만 지난장 같은 경우에 못 팔아서 가격대가 떨어진 물건들 있죠. 그러면 그 물건으로는 손해를 보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물건을 더 후려쳐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싸게 사요. 같은 아파트 단지.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바로 주식의 물타기를 이용했던 방법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분명히 오른다. 이 아파트로는 지금 무겁기 때문에 안 팔릴 거다. 안 팔릴 거고 그렇다고 이 물건을 더 싸게 팔면은 나는 그 수익이 아니라 손을 확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물건을 더 싸게 사는 거죠. 경매라든지 또는 하락장 때는 이 시점에는 수익형 투자 상품이 조금 화랑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보통 괜찮다라고 하면 월세가 한 4, 50만 원 정도 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그런 물건들이 기본적으로 아마 1억대 전후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매로 더 싸게 사게 되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약간의 그 단기적으로 주식은 매도 매수가 쉬우니까 쉽게 물타기가 되는데 부동산은 조금 물타기가 조금 더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적인 심적인 고생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얘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로 물타기를 해서 이 손익을 그때 한 1억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걸로 메꾼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시점에는 되게 안 좋은 시점에는 많은 분들이 거래가 아예 안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게 필수제이기 때문에 거래는 돼요. 단 최고로 싼 것만 되죠. 그 최고로 싼 것을 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매라는 걸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좀 하면서 보전을 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머리 싸매고 궁리를 해서 근데 나중에 얘도 올라주니까 뭐 이걸로 물타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얘는 안 팔고 있는 상태로 올라주니까 또 그땐 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죠. 그런 것들 생각해보니까 나중엔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했구나. 근데 내가 너무 이 물건만 가지고 천착을 해서 너무 일희일비하고 손해봤어 속상했고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물타기를 하려면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약간은 가지고 있어야죠. 현금 없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모든 자산 투자를 이렇게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마찬가지겠지만 몰빵은 뭐 아니면 도잖아요. 뭐 가끔가다 뭐 얼마를 투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원 넣었는데 뭐 수십억 원이 됐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과연 제대로 알고 투자한 걸까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왜냐하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확 가라앉으면 이분은 무너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건 현금 보유예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론적인 얘기지. 나중에 그 어떤 신호가 나타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현금 보유는 매우 중요한 다시 치고 나가기에는 동력 자산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적폐들은 현금 좀만 갖고 있어도 막 근질근질 하거든요. 그렇죠. 뭐라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라도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뭐라고 사야 되는 상황과 상관없이 시장의 흐름을 먼저 약간 예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조금 감정적으로 조금 쉽게 안정이 되는데 이게 모르거나 아예 그런 거에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안 사면 물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이걸 계속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알고 보면 이 과정을 겪어야만이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본 눈이 생기더라.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와, 그러네요. 2006년부터 서울 아파트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고 수익률로 따지면은 와. 그렇죠. 그분께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그 중간에 마음고생 엄청나게 심하셨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 기간이 있으니까. 아마 당장 2008년도 9월 13일이었나 15일이었나 그때 리먼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에이 설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2009년에는요 집값이 올랐어요. 우리는 무조건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근데 상승장의 패턴이 이어지다가 잠시 1년간 주춤한 거기 때문에 다시 오를 거라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2009년도에 집값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2010년, 2011년, 2012년 아니었구나, 떨어지는 거였구나. 이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만약 그때 강남을 보유했다? 라고 하면 그때 2006년 고점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2010년, 11년, 12년 미치는 느낌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분들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었죠. 이게 기본적으로 자산 관리의 그 관점인데, 그러면 몇 년간 주구장창 여러 개 사고 해가지고 그 고생을 했던 것보다 이분은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한 방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가장 현명한 투자냐. 그래서 입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돈을 벌고 조금 어떻게 해보겠다고 가려다 보니까 자꾸 외곽으로면서 입지를 벗어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단기 속성형 투자로서는 맞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겠다라고 다들 입으로는 되뇌이고들 계신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좀 전에 그랬었잖아요. 이 움직임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랐다 알고 계신 분들은 다음에 떨어지잖아요. 머릿속에 이 경험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지역이 얼마나 떨어질지 분명히 지켜보실 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갔던 걸 봤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든 싸게 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엄청난 수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몸으로 체득하셨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이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 뒤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쉬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강하게 버텨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동안 고생을 하셨겠지만 그 이후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부동산 투자든 무슨 투자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원래 부동산의 움직임이 조금 진폭이 덜하니까 어떤 게 유리한 투자인지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전업 투자 쪽을 조금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금 좋지 않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 방식 자체가 단타 위주로 바뀌어버려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보는 투자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요. 오히려. 저도 이미 다음 장 시뮬레이션이 끝났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난장과 이번 장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장이 끝날 때쯤 되면은 큰 욕심 안 부리고 저는 웬만한 건 다 팔 거예요. 큰 욕심 안 부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거나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겠지만 그냥 큰 그림으로만 얘기한다면 하지만 그 이후에 흘러갔던 모습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남들은 아마 다들 처음 겪는 분들 또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시는 어린 분들 이런 분들은 부동산 끝났어 이러고 있겠죠. 이랬을 때 저는 그분들의 분위기가 대세일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을 안 사고 그럴 텐데 오히려 그때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조금 좋은 동네부터 시작해서 다시 지금 투자하는 방식으로 옆으로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 과정에 그게 무엇을 투자할지는 그때 상황에 맞춰야겠지만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신축이 대세인 건 지난장도 똑같았거든요. 신축이 제일 처음에 분양권 투자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분양권의 소액 투자가 괜찮게 됨으로 인해서 분양권이 짭짤하네, 소액 투자로 괜찮네, 또 기타 뭐 그러면은 신축 아파트가 대세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또 움직이게 될 거고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살짝살짝 움직이고 그때도 저는 규제가 심해지면 저는 쉬려고요. 아, 그건 없네요? 경매 사이드는 없으시네요? 아, 그거는 이제 바로 그 직전이죠. 경매 사이드는 사실상 뭐 제가 경매를 전문가분들이 워낙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논할 정도의 경험이 없어요. 그 정도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해본 건 아니니까. 근데 한 가지 지난장에서 느껴본 건 있어요. 하락장에서. 저도 처음 경매를 접근할 때는요.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서 살까? 사람들이? 근데 내가 이걸 갖다 사는 게 말이 될까? 근데요. 제가 아까 표현했던 표현 중에서 필수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싸면 사요. 그리고 집을 안 사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요. 물론 임대차 3법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4년 지나면 올라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그런 상황을 또 조금 맞물려서 버무려서 좀 고민을 한다면 경매 사이드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이전 장에서 지금 상승장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일 때 남들은 부정적으로 할 때 그 방법을 이용해서 또다시 그때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때 강남장을 사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어떤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그 지역의 최저가보다 더 싸게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다면 그 지역에서 최소한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제가 어떤 한 지역을 보면서 제가 지난 그 장 때
그 하락장이었을 때 경매 사이드로 보면서 그 특정 아파트를 계속 봤는데, 낙찰가는 항상 매수가보다 실제 일반 매매가보다 낮게 책정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몇 천씩은 수익이 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차피 그때 정도의 이런 방식으로 천천히 여유 있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사이클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때쯤 되면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매 시장에 들어와서 난리가 날 거고요. 그때쯤 되면 또 여러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짜릿한 걸 원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리스크가 큰 것들에 또 집중할 거예요. 지금 외곽장에 집중하는 것처럼 대표적인 거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뭐 기타 등등. 왜? 그때쯤 되면 경쟁이 심해지니까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아요. 아, 똑같구나. 똑같아요. 제가 말미에 경매에 입문해가지고 네. 아무것도 못 받았거든요. 네. 시간만 날리고. 그때 당시에 막 그런 특수물건들 하시는 분들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경매만 하면 돈 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웬만한 사람이 다 들어오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 낙찰가가 더 높아졌는데 네. 차라리 금매가가 더 싸요. 근데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찾는다는 게 사람들이 시각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다른 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여기만 보면은 이 경매라는 테두리에서 보니까 경매 일반 물건 안 되면 그럼 또 그나마 괜찮은 게 뭐지? 유치권이라는 게 있네?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이러면서 점점 깊게 들어가는데 그 깊게 들어가는데 과정에서 또 되게 많은 스트레스들을 받으시기도 하고 누구는 또 성공하시기도 하고 누구는 또 그것 때문에 실패하시기도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